그럼 어떻게 돼? 녹화 중인 건가? 오케이, 이대로 해보겠습니다.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생태계, 군집,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생태계는 군집과 환경으로 되어 있고, 군집은 여러 종의 생명체를 의미한다. 이 환경에는 비생물적 요인들이 있고, 이 군집이라고 하는 생물적 요인들은 사실 역할을 나눠보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라고 하는 이런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안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PPT로 준비했을 때는 슬라이드에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유프리즘으로 하게 되면 PPT가 그냥 캡처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수업할 수 없고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간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보면 우리가 248페이지일 겁니다. 여기 보면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근데 먹이 사슬 줄이 비틀어졌다, 이상하다. 생태계에서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낸 게 먹이 사슬입니다. 여기 줄 쳐주시고, 먹이 사슬이 뭔지. 그 다음 그림 4-9처럼 먹이 사슬이 서로 얽혀서 복잡하게 나타낸 게 먹이 그물이다 라고 하는 거 줄을 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가장 짧은 먹이 사슬이라고 해서 빨강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긴 먹이 사슬이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표현했는데, 지금 4-9는 먹이 그물을 나타낸 거고, 먹이 사슬이라고 하면 벼를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를 참새가 먹고, 참새가 올빼미한테 먹히는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 안 했죠? 네. 오케이. 이런 관계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먹고 먹히는 관계를 단순하게 이렇게 사슬의 형태로 나타낸 걸 우리가 먹이 사슬이라 그래. 먹이 그물은요, 이런 먹이 사슬이, 먹이 그물은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을 한 번에 표현한 거야. 지금 왼쪽 그림처럼 왼쪽에는 수많은 먹이 사슬들이 있거든요. 벼를 메뚜기가 먹고, 개구리가 먹고, 족제비가 먹고, 올빼미한테 먹힐 수도 있고, 벼를 먹은 메뚜기가 쥐한테 먹힌 다음에 뱀한테 먹힌 다음에 올빼미한테 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개의 먹이 사슬 한 번에 나타낸 걸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알아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생산자가 누군지, 소비자가 누군지, 분해자가 누군지 여러분이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분해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여기서는 벼가 생산자입니다. 답이 지금 나와 있죠.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져서. 왜 벼를 생산자라고 할까, 얘들아?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얘가 양분을 합성하기 때문에, 얘가 만든 양분을 통해서 최초에 첫 번째 소비하는 1차 소비자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받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생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1차 소비자는 식물을 먹게 돼요. 그렇겠죠? 생산자를 먹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초식 동물이 1차 소비자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차 소비자와 초식 동물이 같은 말은 아닙니다. 근데 초식 동물이라고 하면 풀을 먹으니까, 나무를 먹으니까 1차 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먹이 그물과 먹이 사슬이 뭔지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제 올빼미, 독수리 이런 친구들, 수리 부엉이 이런 친구들은 먹이 사슬에서 거의 최상위 소비자야. 사람도 최상위 소비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랑 비슷한 수준의 먹이 사슬 위치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독수리랑 올빼미를 실제로 보면 사람만 해. 선생님이 이렇게 쪼그려 앉은 크기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구분이 사람 충분히 먹을 수 있다. 특히 애기 같은 거 집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애니메이션을 넣어 놨었는데 애니메이션이 작동을 안 하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 크기를 보면 대략적으로 이 독수리가 성체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이건 또 부엉이야. 올빼미인가? 올빼미 아니면 부엉인데 이제 사람이 양쪽에서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잡고 있고 꽤나 크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아기가 있다고 하면 아기 잡고 충분히 이렇게 날아가서 아기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아기들 이렇게 요람에 태워 가지고 보통 바깥에 안 뒀어. 안고 다니거나 등에 업고 다녔던 이유가 이런 커다란 새들이 아기 집어갈 수 있어요. 고양이나 삭 같은 것도 아기 물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고 다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안 되니까 좀 그렇네. 그다음 여기 한번 봐 주세요. 요 페이지. 이 페이지 보시면 생태계에서는 에너지가 먹이 사슬을 거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간다라는 단어가 있어. 여기서 여러분이 보실 건 상위 영양 단계. 이 말. 그다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크게 줄어든다라는 요 표현. 그다음에 쭉쭉쭉 읽다 보면 그린 4-10처럼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피라미드 형태의 에너지량 같은 게 나타나진다. 요걸 우리가 생태 피라미드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벼가 생산자라고 했으니까 1차 소비자가 메뚜기였고 아까 선생님이 그린 그 페이지의 그 그림에서는요. 2차 소비자가 누구였어? 메뚜기를 개구리가 먹었었거든요. 개구리를 올빼미가 먹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3차 소비자, 2차 소비자, 1차 소비자, 생산자가 될 거야. 이때 생산자는 3차 소비자보다 다시 3차 소비자는 생산자보다 상위 영양 단계다라고 표현해. 다시 1차 소비자는 생산자보다 상위 영양 단계다. 이렇게 올라갈수록 영양 단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3차 소비자는 생산자에게 이렇게 역방향으로 내려간다 치면 밑에 거보다 위에 걸 상위 영양 단계라고 했으니까 반대의 경우는 뭐라고 할까? 하위 영양 단계라고 합니다. 잘했습니다. 영양을 붙여줘야겠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영양 단계가 뭔지 옆에 나오죠.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의미하고 생물량이 뭔지도 조금 이따 같이 볼 겁니다. 이건. 그러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이 크게 줄어든다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같이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자. 여기도 애니메이션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 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생산자에서 3차 소비자를 갈수록 상위 영양 단계, 3차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올수록 하위 영양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이 다 나오겠네. 다음에 이런 걸 하면. 그러면 한번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뭔지 생각을 해 보자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 마리의 수리들이 있죠. 얘는 독수리야. 얘는 수리야. 독수리의 독자가 무슨 독자냐면 대머리란 뜻이야. 여기 보면 독수리들은 여기에 갈기털이 많이 안 나 있어. 근데 우리가 보통
독수리라고 부르는 요런 애들 있잖아. 하나 이글스 새라든지 연세대 그 새들. 그런 새들은 여기에 풍성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걔네를 그냥 수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독수리라고 부르는 건 대부분 수리일 거고, 이렇게 머리에 털이 없는 친구들이 이제 독수리다. 얘는 다른 녀석들이다. 다른 품종의 다른 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리랑 독수리의 또 가장 큰 장점이 아니라 차이점은 얘는 사냥을 한다는 점이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용맹하게 날아서 다른 동물을 낚아채는 건 아마 이 녀석일 거고, 독수리는 사체를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끔 놀러 온 독수리들 보면, 이제 우리가 학교에 있었으면 영상을 좀 보여줬을 텐데, 그런 독수리들 보면 얘 까마귀한테 막 밀려나고 그래. 까마귀가 자기 밥 먹는데 꺼지라고 이렇게 쪽쪽 쫍니다. 그럼 독수리가 옆으로 통통 도망가거든요. 실제로 싸우면 당연히 이 커다란 독수리가 이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겨울에 여러분이 이제 서울 쪽 친구들은 독수리를 볼 일이 잘 없습니다만, 우리 요쪽에는 독수리들이 가끔 날아와. 그래서 다 큰 독수리가 옆에 이렇게 탁 앉아 있는 걸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패딩 입고 이렇게 약간 서 있는 것처럼 보여. 엄청 커가지고. 그 정도 애가 까마귀 옆에서 툭툭 쏘면 이렇게 도망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사체만 먹기 때문에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생물들을 먹어서 이렇게 처리해주는 청소 동물이다. 그러면 요 대머리 독수리는 생산자일까 소비자일까 분해자일까? 분해자. 좋습니다. 제 의도대로 답변해 주셔서 분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럼 하이에나는 시체를 뜯어먹고 청소 동물로 작용하고 있는데, 얘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중에 뭐에 들어갈까? 분해자. 오케이. 좋아, 의도대로 대답해 주는 친구들. 그다음 모기는 다른 생물의 피를 막 먹고 하는데, 얘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중에 뭘까? 소비자. 아,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대머리 독수리도 소비자, 하이에나도 소비자, 모기도 소비자, 모두 다 소비자예요. 그러면 선생님, 얘네는 시체를 먹고 썩은 고기를 먹고 뭔가 청소의 개념, 죽은 것들을 치워주는 역할인데 왜 소비자입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하다. 한번 배워봅시다. 근데 답이 바로 나오겠네. 그러네. 얘기를. 여기 보면, 그럼 생산자가 뭔데요? 소비자가 뭔데요? 분해자가 뭔데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먼저 생산자의 예시는 아까 말했듯이 대표적으로 식물이 있어. 왜냐하면 얘네는 태양빛을 이용해서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광합성 생물을 우리가 광합성을 할 수 있으면 생산자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소비자는 다른 동물의 사체나 다른 동물이 만든 것을 먹거든요. 이걸 좀 이따 과학적 용어로 정리해 줄게. 분해자는 다른 동물의 몸체를 분해해 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한번 보자. 그래서 선생님, 대머리 독수리는 왜 소비자에 들어갑니까? 라고 하면 이 정의를 보면 돼요. 생산자는 광합성을 하는 애들인데, 이거를 양분을 만드는 거잖아요. 양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우리가 과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꾼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 소비자는 다른 동물의 유기물을 먹고 자기의 유기물을 만들어. 분해자는 다른 동물의 유기물을 통해서 무기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유기물, 무기물의 예시를 보면 조금 도움 될 수도 있겠다. 무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산화탄소, 물, 산소, 절, 막 이런 것들이, 나트륨, 이런 거 원소들, 원래 자연에 있던 것들. 그래서 선생님이 오른쪽에 유기물과 무기물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뒀습니다. 무기물이 뭔데? 라고 했을 때, 무기물은 없다는 뜻이야. 무슨 기냐면 생명의 기운이.
생명체가 만들지 않고 원래 자연에 있던 것을 우리가 무기물이다라고 해. 예전에 이렇게 가르쳤는데 선생님 영상 중에 가끔 조회수 터진 게 있거든요. 느닷없이. 그걸 보면 이게 생명의 기운이 아니다. 기운 기자가 아니라 이거는 기계할 때 기자다라고 어떤 한문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여기서 말하는 기계는 뭘 의미하겠어요? 생명체. 생명체가 만들지 않은 거를 우리가 무기물이다라고 해. 그럼 유기물은 뭘까? 얘는 있다는 뜻이야. 뭐가? 생명의 기운이. 그래서 생명체가 만든 것, 식물이나 동물 같은 생물의 잔류물 또는 환경 폐기물에서 온 이런 생물과 동물로부터 나온 것들이 유기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대표적인 유기물, 포도당 같은 거. 그래서 이런 무기물을 이용해서 우리 포도당 만드는 거 광합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얘네는 생산자를 할 수 있어. 이 유기물이 누구한테로 가? 소비자에게 가겠죠. 그럼 소비자는 자기의 몸뚱아리도 만들고 살도 만들고 그다음에 변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가 만든. 그럼 이것들을 계속 유기물로만 바뀌면 무기물이 결국에는 세상이 전부 유기물 세상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다시 무기물로 돌려주는 생명체들이 분해자예요. 그래서 대머리 독수리는 다른 동물의 사체, 유기물을 먹고 자기 몸을 만드는 유기물을 만드는 녀석이거든요. 변도, 소변도 다 유기물입니다. 그래서 대머리 독수리는 소비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유기물이 다시 생산자에게 가면 이렇게 돌고 도는 순환의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계속 순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소비자의 예시는 대부분의 뭐 육식동물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분해자의 예시는 곰팡이, 세균, 버섯 이런 친구들이 분해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곰팡이랑 세균 안 좋다 생각하지만 얘네가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질 못해. 얘네가 있어야 시체들이 분해되고 무기물로 돌아가서 세상이 순환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친구들이다. 근데 세균 중에 생산자로 불릴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 집신벌레? 대장균. 걔네는 분해자나 소비자에 들어갈 것 같고 광합성을 하는 세포생물. 세균들이 있다 얘들아. 남세균 집신벌레. 이런 거 들어봤니? 네. 세균 중에도 광합성을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생산자로 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바다에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 조류라고 합니다. 하여튼 조류라고 부르는 새 말고 조류라고 하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이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광합성을 합니다. 지구 면적의 한 70%가 바다잖아요. 육지 말고. 그래서 이 바다 전체에 퍼져 있는 조류들이 우리 지구상에 있는 광합성량의 거의 40~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맨날 나무 벤다고 조심하자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바다 오염을 막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류가 싹 사라져 버리면 지구 산소가 없어져. 절반이 없어집니다. 아마존도 중요하지만 해양 오염도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원래 이걸 영상이랑 사진으로 볼 텐데 이렇게 나오네. 그럼 우리 유기물을 잠깐 학습해 봤으니까 유기물이 뭔지 보자. 여기서 유기물 몇 개야? 세 개? 막장으로 다 유기물. 세 개? 같이 보자. 아니 5초 더 줄게. 생각해봐. 4개? 하나도 없다. 4개. 내가 안 적었다 4개. 뭐야?
예. 같이 보자. 유리, 우리 네. 석영이라든지 이런 걸로 구성된 유리 같은 거는 원래 자연계에 있던 광물질들이 이렇게 결정을 이룬 거라서 얘는 원래 자연계에 있었어. 생명체가 없을 때도. 무기물에 들어가. 철, 무기물에 들어가. 원래 자연계에 있던 원소고. 얘는 플라스틱은 유기물. 유기물이야. 얘는 선생님 생명체가 만드는 게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플라스틱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석유에서 만들거든요. 석유는 화석으로 만들어졌고 화석은 생물의 사체야. 그래서 생물체로부터 만들어진 거 맞죠? 그래서 플라스틱은 유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금, NaCl, 무기물. 예, 무기물입니다. 바닷속에 녹아있던 NaCl이 물이 사라지면서 결정화된 거니까 원래 있던 친구예요. 설탕, 이거 유기물. 무기물. 유기물? 설탕을 어떻게 만들어? 식물이 광합성해서 만듭니다. 아. 사탕수수로부터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설탕을 발견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식물이 만들어줘. 포도당 같은 녀석이. 고무, 얘도 유기물. 무기물. 유기물. 종이, 유기물. 고무는 유기물. 고무나무에서 나온다. 종이는 네. 유기물. 면은 나무. 유기물. 유기물. 목화, 그죠? 이게 생명체가 만드는 것들이 뭔지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잘했다. 안 배우면 사실 모르죠. 그래서 유기물과 무기물 한번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톱은 유기물이야, 무기물이야? 머리카락, 손톱. 유기물. 유기물? 이빨, 유기물. 전부 우리 생명체 몸에서부터 합성된 거죠. 다 단백질로 된 유기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변, 덩 이렇게 유기물. 덩 이렇게 정리. 얘도 당연히 유기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물을 먹고 유기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피라미드를 조금 전에 배웠단 말이에요. 생산자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요 단계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단 말이죠. 이거 왜 배우냐면 우리가 생태계를 분석할 때 요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띵킹 해보세요. 생태 피라미드가 밑에서부터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좁아진다 그랬잖아. 이 폭이 이렇게 좁아지는데 이런 생태계를 우리는 안정된 생태계라 그래. 생태계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그래. 그럼 선생님 생태 피라미드 왜 배웁니까? 라고 했을 때 생태 피라미드는 생태계를 분석하는 하나의 방식인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군집의 생태 피라미드를 그려봤다. 근데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좁아지는 이런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얘는 안정한 생태계니까 별로 우리가 조치 취할 게 없고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한 종이 굉장히 막 멸종되려고 해. 근데 얘가 없어도 이 생태계는 안정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억지로 보호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유전자 자원으로서는 보호할 수 있겠지만. 근데 드물게 막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지? 생산자 요만큼 있고 2차 소비자가 이만큼 있는데 1차 소비자가 이만큼이나 있어. 요거는 생태계가 지금 안정하지 않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 피라미드를 배운다. 그리고 생태 피라미드들 중에서 이제 에너지 피라미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생태 피라미드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할 때 쓰는 게 에너지를 분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생물량이라는 걸 분석할 수도 있고 개체수를 분석할 수도 있어. 요건 우리가 차차 보자. 지금 선생님 이거 왜 소개해 주냐면 책에는 없는 피라미드예요. 책에는 없는데 여러분이 시험 문제가 아니고 문제집 같은 거 풀다 보면 이런 게 나올 거야. 예를 들어서 태양이 지구한테
주는 에너지량이 뭐 한 100만이라고 칩시다. 1000만, 1억, 100만 정도로 하자. 정확한 비율이 기억이 안 난다. 오래돼가지고. 100만 정도라고 하면 지구 전체의 생명체들이 겨우 어느 정도 가져가냐면 100 정도 가져가. 생산자가 만든 에너지가 100%라고 봤을 때 1차 소비자는 10도 못 가져가. 여긴 10이라 돼 있는데 이것도 못 가져갈 겁니다. 또 1차 소비자를 먹고 사는 2차 소비자는 그거의 10도 못 가져가.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나타날 수 있어. 생각해보자. 왜 100% 못 가져가는지. 소 한번 생각해보자. 소다. 소가 풀을 뜯는다고 생각해봐요. 식물 뿌리가 있고 이렇게. 소가 얘 얼마나 먹어? 요 정도 뜯어먹고 간단 말이야. 굳이 땅을 파서 이 털뿌리 한 개까지 다 이렇게 섭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식물이 만든 이 유기물을 이 소가 다 흡수하진 않아. 또 혹시나 요만큼 먹었다 치자. 이 풀을 먹었어요. 얘가. 풀을 요만큼 먹었다. 근데 얘를 씹으면서 에너지를 어떻게 해버려? 씹는 동안에 에너지 날아갈 거고 소화하는 동안에 에너지 날아갈 거고 그리고 소가 똥을 싸면 변을 쌌다 치자. 소똥 이렇게 뿅. 야, 이 똥 어떻게 그래 이거? 옆. 똥이라고 하면 이렇게 팔이 삑삑 날아다니고 똥을 이렇게 쌌다 그러면 얘가 먹은 풀을 유기물을 100% 흡수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흡수하고 지금 똥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비자들은 100% 흡수라는 건 없다. 그리고 이 생산자가 가진 에너지가 총 이만큼 있다고 하면 1차 소비자가 먹는 건 요 정도밖에 안 돼.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비대칭적으로 중간이 막 커. 생산자보다 더 많아. 이런 생태계는 안정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거 한번 더 볼게. 생물량을 따졌을 때도 그래. 우리 생물량이라는 건 생물의 이제 무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총 유기물량이라고 할 수도 있어. 생명체가 만든 유기물의 총량. 아까처럼 이제 곡물이 5천이라고 하면 닭은 이 곡물에 거의 알만 먹게 됩니다. 얘는 막 이파리 이런 뿌리 이런 거 잘 안 먹잖아 닭들은. 그래서 곡물만 거의 빼먹기 때문에 얼마 먹지 못해. 또 우리는 닭을 먹게 되면 닭뼈 같은 거 다 안 먹잖아요. 닭털, 닭벼슬, 부리, 발톱 안 먹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유기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닭이 가진 500이라는 에너지를 다 먹지도 않을 뿐더러 흡수조차 하지 않은 변으로 또 일부 나갑니다. 그래서 갈수록 에너지가 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개체수도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닌겐을 분석해 보면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들은 비대칭적인 피라미드를 이렇게 그립니다. 우리 어떻게 그러면 이 수를 유지할 수 있을까? 다른 안정한 생태계에서 이렇게 안정하게 이룬 생태계들이 있으면 여기에 생산자를 우리는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서 충당하고 있다. 그래서 좁은 지역의 생태계 분석 기준으로만 보면 인간은 굉장히 비대칭적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긴 좀 그렇고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생태계 피라미드가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좁다는 게 뭐 좋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평형이 유지된 생태계는 혹시나 외래종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1차 소비자가 순간적으로 증가하더라도 1차 소비자가 많아지니까 1차 소비자를 먹는 2차 소비자 수도 증가하겠죠. 순간적으로. 그러면 1, 2차 소비자가 왕창 많으니까 지금 생산자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면 생산자 자체 수가 적으니까 1차 소비자가 당연히 생산자에 맞게 줄어들 겁니다. 그럼 생산자가 주니까 1차 소비자가 줄었고 1차 소비자가 주니까 2차 소비자도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다시 원래 안정된 생태계로 회복할 수 있어. 안정된 생태계는 혹시나 변수가 생기더라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 피라미드를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면 이게 무슨 의미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이 생태 피라미드라는 게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좁아지면 이런 회복력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하고 이런 생태계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었어. 과거에 옛날에 이 생태계 평형이 유지된 상태의 생태계였는데 연구를 제대로 안 한 거야. 조금만 한 거야. 해보니까 와 여기 1차 소비자 겁나 많네. 여기 생태계 평형 깨지겠는데 라고 연구하셔서 이제 1차 소비자 우리가 강제로 줄였단 말이에요. 인간이 막 줄였어. 문제가 될 거다 생각해서 막 농약 쳐가지고 해충들이라고 막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동으로 회복될 녀석이었는데 이걸 먹고 사는 2차 소비자들이 이 농약에 중독돼서 싹 죽어버렸어. 그래서 2차 소비자가 없으니까 1차 소비자 수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네. 억제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생산자 있는 거 싹 다 먹어버리고 생태계 평형이 깨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연구를 할 때는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연구해야 된다. 잘못 연구하면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녀석인데 평형이 깨졌다고 판단해서 개입하는 순간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어요. 옛날엔 이런 실수를 많이 범했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안정 생태계가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먹이 관계가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좁기 때문에 생태계 피라미드가 좁기 때문에 상위 영향으로 갈수록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아래 단계가 더 넓으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위에 친구들. 두 번째, 에너지 양, 생물량, 개체수가 줄어드는 피라미드가 안정됐다. 그래서 우리가 피라미드를 연구해서 그려보면 이 생태계가 안정되었는지 안 안정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운다. 역시나 온라인은 힘들군요. 다음 표. 요거 PPT는 제가 리로스 그려 올려줄게요. 혹시 여기 공유 문서에 담으면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아 갈 수 있나? 지금 올려져 있긴 한데 모르겠군. 요거 필기 같은 거 혹시 하고 싶으면 줄게요.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뭐가 있냐면 생태 피라미드가 영향을 받으면 종류와 개체수가 달려져서 생태계 평형도 영향을 받는다.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또는 사람의 관여에 의해서 피라미드가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 평형도 당연히 깨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연구하고 활동하고 움직여야 한다. 이것도 엔터 치면서 애니메이션이 한 개씩 탁탁 들어가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포크레인이 이렇게 있고 포크레인이냐 이거? 포크레인이 이 산을 막 파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식지 파괴의 대표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생태계 평형이 중요하다. 안정된 생태계가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 좋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평형을 어떻게 유지할 건데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이랑 생태계 평형 감소 원인은 거의 똑같아. 감소 원인 첫 번째 서식지 파괴, 두 번째는 무슨 그림 같아? 이 페리카나 같은 게 이제 기름 국물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이거 환경오염. 세 번째 여기 보면 사냥꾼들이 이렇게 새 잡은 거거든요. 이거는 남획, 보획. 그 다음에 이런 꽃매미라든지 뉴트리아 같은 외래종 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생명체들에게 우리의 생태계 평형을 파괴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그 다음 사람의 영향 말고 자연재해도 영향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자연재해에 의해서 갑자기 풀이 싹 날아가 버린다든지 1차 소비자가 싹 다 죽어버린다든지 하면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보호해야 할 생태계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제대로 연구해서 개입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평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어. 대비할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 몸 살리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자연재해는. 그래서 자연보호하자는 협약을 맺거나, 우리 예전에 생태계 다양성 할 때도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이게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데 에코 터널을 그려놨어요. 에코 터널, 에코 브릿지. 생태 다리 같은 걸 조성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이거 위에는 그림이 안 그려지는구나. 이렇게 커다란 서식지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여기를 가기 위해서 중간에 도로를 내버린 거야. 도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커다란 하나의 서식지였는데 이 서식지가 양쪽으로 잘려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에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얘네끼리 교류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생태계가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라고 판단해서 여기다가 이제 동물들 지나다니라고 이렇게 터널을 또는 다리를 이렇게 놓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서식지 A에서 B로 이렇게 동물들이 촉촉촉 걸어갈 수 있겠죠. 이 대표적인 예시 우리의 노력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그림이 뭐냐면 도시공원이야. 굳이 사람들이 사는데 이 또 우리가 아파트 세운다고 싹 자연을 파괴할 필요는 없잖아요. 같이 그냥 살아도 되잖아. 그래서 그런 노력. 그 다음에 마지막 요 그림은 댐이랑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강이 싹 없어져 말라 버렸었어. 또 여기 매립했었어요, 옛날에. 땅으로 쓰다가 이게 진짜 중요한 요충지인 거야, 생태계에서. 그래서 우리 이거 다시 살리자, 이거 돈 주고 열심히 공사해 가지고 다시 강으로 복원한 겁니다. 생태 복원.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평형 유지를 왜 해야 되는가? 이기적이지만 우리가 잘 살려고, 인간이 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당장 싹 밀어가지고 내가 집 지으면 더 이득일 것 같은데 먼 미래에 보니까 생태계 평형이 깨지면 걷잡을 수 없어서 내가 훨씬 더 큰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겨우겨우 복원할 수 있게 되더라 라는 게 우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지키자, 미리 잘 연구해서 지키자 라는 게 지금의 상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났고